저는 매일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고 인사 한마디 받기조차 어려운 삶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여고생 은지가 조용히 와서 손수레를 밀어주었답니다. 은지야, 이 길 혼자 나오면 위험하다. 얼른 들어가라. 할머니, 전 괜찮아요. 혼자 계신 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낡은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말순 언니께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외면해온 제 동생 연옥의 글씨였네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김말수는 흑백 영정 앞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향불은 연기를 겨우 내뿜고 있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 남은 건 차갑고 형광등 불빛과 술기운 섞인 공기뿐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빈 의자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공간에 말순과 동생 박연옥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연옥은 상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붉은 핏줄이 섰더군요. 그녀는 언니의 굳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은 그냥 같이 나누자고 하셨잖아. 우리도 이제 서로 기대야 할 때야. 김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향로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내가 혼자 모신 세월이 몇 년인데 경원비, 약값, 장례비까지 다 내 손에서 나갔어. 박연옥은 울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니, 그럼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지. 나도 매주 왔어. 사진 찍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렸잖아. 김말순이 눈을 치켜뜨며 몸을 돌렸습니다. 왔으면 뭐 했는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간 게 다였잖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어. 밤새도록 약 다리고 뒤처리하고 뒷수습한 게 누군데. 박연옥은 눈물이 맺힌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매잖아, 언니. 우리한테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금이야말로 서로 붙잡아야지. 김말순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속에는 오랜 피로와 상처가 섞여 있더군요. 붙잡을 건 이미 없어. 그래, 다 가져가. 땅도 집도 뭐든 네 맘대로 해. 대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장례 끝나면 우리도 끝이다. 박연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나도 다 알면서도 그냥 같이 가자고. 김말순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향로를 꺼버렸습니다. 연호가, 이제 그만해. 나는 너 같은 동생 없어. 그 말에 박연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상복 소매자락을 쥔 채 무릎이 풀려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말수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지만 고개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어둡게 젖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 종로구 외곽의 골목길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골목의 벽면은 빗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전봇된 오래된 벽보가 반쯤 찢긴 채 붙어 있더군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따라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낡은 손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뒤를 따라왔어요. 김말수는 77세였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 일이 벌써 10년이 넘었더군요. 동이 틀 무렵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듯 골목을 돈다고 하셨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굽었고 무릎은 자주 뻐근하더군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오면 그만큼 쌀이 줄어들 테니까요. 에휴, 어제는 종이값도 별로 안 쳐주더니. 골목 어귀에서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앞 벤치엔 청년 둘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들은 김말순을 힐끔 쳐다보더니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별걸 다 하시네. 저 나이 먹고 무슨 폐지를. 요즘엔 저런 게 직업이래. 재활용으로 돈 번다나 뭐라나. 그 말이 들려왔지만 김말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레만 꼭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셨어요. 한마디라도 하면 자신이 더 작아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듯했습니다. 천천히 경사진 골목을 오르던 중 수레바퀴가 돌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박힌 조약돌 틈에 바퀴가 끼어버렸더군요. 김말수는 이를 악물고 양손으로 수레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이놈의 바퀴 또 말썽이네. 등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끌어보려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뒤에서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셨죠. 작은 체구의 여고생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패딩 조끼를 입고 길게 묶은 머리가 어깨에 닿아 있더군요. 얼굴은 어리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김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수레 손잡이를 움켜쥐셨습니다. 아니야, 됐다. 너 같은 애가 이걸 왜 밀어? 학교는 안 가고? 곧 가요. 여기 지나가다 배웠어요. 자주 배웠어요, 할머니. 나야 뭐 맨날 이 길이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은지는 한 손으로 수레를 살짝 밀었어요. 바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힘들어 보여서요. 그냥 지나치기엔 좀 그랬어요. 김말수는 묘하게 익숙한 눈매를 본 듯한 느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어디선가 본 듯했고 말투는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더군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도와주지도 않아. 보기 드물다. 너 같은 애. 그냥 괜찮아요. 저도 누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레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 아침 힘들이지 않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고물상 앞에 다다르자 박은지는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김말수는 수레를 옮기며 슬쩍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학교 가방을 맨 채 발걸음을 옮기던 그 뒷모습은 작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묘한 애네. 그녀는 한참 동안 박은지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셨습니다. 봄비가 남기고 간 냄새 속에서 오래전 끊어졌던 무언가가 살며시 다시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낮게 깔린 햇살이 종로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가 골목의 먼지를 씻어냈고 축축했던 벽돌길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고물상 앞 골목엔 여느 때처럼 종이 박스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 앞에서 김말수는 천천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레 옆에는 여전히 고무줄로 묶인 신문 뭉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군데군데 해진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은지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다가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손수레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왔네. 네. 어제보다 조금 늦었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둘 사이엔 오래 본 사람들 같은 묘한 익숙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두유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따뜻한 건 없어서 이걸로요. 됐어. 괜히 돈 쓰지 마. 받기만 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말수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두유팩은 손에 닿자 묘하게 따뜻했어요.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넌 학교는 잘 다니고 네, 곧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엔 더 일찍 나와요. 애가 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나이도 어린데. 은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손수레 옆에 쪼그려 앉아 박스 정리를 도왔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함께 일했고 함께 고물상 안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 뒤 조용히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말수는 수레 옆에 놓인 천조각들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발밑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노란빛이 감도는 편지 봉투 한 장이었죠. 종이는 오래돼 군데군데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뒷면엔 단 네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박연호. 말순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글씨는 분명했어요. 억지로 예쁘게 쓰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없어 조금씩 흔들렸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한때 익숙했으나 이제는 기억 속 먼지처럼 묻혀있던 바로 그 필체였죠. 연옥이. 이건 연옥이.
글씨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말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물상 안의 기계 소음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 안에는 자신의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은지가 이걸 어떻게...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혹시라는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믿기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등을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말수는 편지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은지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번져있던 그 끝은 이상하게도 눈물처럼 아득해 보였어요. 말수는 봉투를 쥔 손을 떼지 못한 채 고물상 앞에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손에 닿는 순간 골목의 소음도 먼지, 냄새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손끝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편지를 품에 넣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사는 쪽방은 종로 골목 깊숙이 있는 다세대 건물의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습기가 찬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두껍게 앉아 빛조차 흐릿하게 들어왔네요. 말수는 방 안쪽 구석에 손수레를 밀어넣고 점퍼를 벗어걸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위로 오전의 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더군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 접힌 종이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번진 채 남아 있었어요. 글자의 첫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내 기억엔 언니는 늘 무섭고 조용했지만 내가 울면 제일 먼저 등을 두드려줬던 사람이기도 해. 이 녀석이 또 그런 말은... 그날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날 보지도 않고 돌아선 그날 나는 언니를 잃은 줄 알았어. 난 정말 그날이 끝일 줄 알았어. 매일 꿈에서 언니 얼굴이 나와. 말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너 보고 싶었다. 나도 잘못이 많았어. 그땐 재산이고 뭐고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만 자꾸 들더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용기가 안 나더라. 내가 다시 언니를 보면 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그걸 말을 안 했냐, 이 바보야. 나는 언니를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언니가 그립더라. 죽기 전에 한 번은 얼굴 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언니가 보고 싶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 아이가 언니 앞에 선다면 제발 모른 척하지 마.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제발 그 아이만은 따뜻하게 대해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말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없이 다가와 손수레를 밀어주던 그 눈동자, 그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박연옥이 젊었을 때와 닮아 있었고 닮아도 너무 닮았지요.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진짜? 그녀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손끝으로 박연옥이라는 서명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던 기억의 둑이 터지듯 마음속에서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호가, 이 못난 언니가 끝까지 널 미워했구나.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등을 둥그렇게 말았습니다. 그 작은 쪽방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오랜 울음이 흘러나왔어요. 가슴속에 묻은 이름을 다시 꺼내는 건 말보다 숨이 더 어려운 일이더군요. 하지만 편지 한 통이 그 숨을 겨우 다시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종로의 골목길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김치를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마당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그 속을 말수는 혼자 걸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바로 연옥의 편지였습니다. 구겨진 봉투는 손바닥에 다 땀에 젖어 눅눅해졌습니다. 말수는 어딘가로 가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걸었더군요. 폐지를 줍던 길, 은지를 처음 만났던 모퉁이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편지를 다시 펼쳤더니 뒷면에서 아주 흐릿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야? 종이 뒷면 아래 귀퉁이에
작고 삐뚤한 글씨로 단 몇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를 만나면 부탁해요. 언니. 그 순간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찬 바람에 얼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연호가 이걸 왜 이제야.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들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택배 트럭의 후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가만히 앙다물었더군요. 은지의 눈빛과 말투, 조용한 배려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옥이 자신에게 남겨둔 마지막 당부가 마음을 찌르더군요. 그 애가 네 딸이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한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입을 때려 해도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내 입술 끝이 떨리며 오랜 울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가 그때 왜 너를 못 안아줬을까? 왜 그렇게 돌아섰을까? 미안하다. 연호가 진심으로 미안해. 무릎을 꿇은 채로 말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든 말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도 나도 참 못났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야?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편지 끝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실린 듯 오래전 연옥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언니, 나 언니 아직도 좋아해.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죠. 연호가 은지, 그 애가 맞다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제라도 언니가 잘할게. 가로등 아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말수는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하늘 꺼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밤의 골목 어디보다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릴 때마다 튀김기름 냄새가 문턱을 넘어 퍼졌습니다. 김말수는 자리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더군요. 맞은편에 앉은 은지는 교복 셔츠 소매를 반쯤 걷어올리고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조용히 다가와 김치전 한 접시를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말순의 눈빛만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한 듯했어요. 은지야, 학교 끝나고 피곤할 텐데 나와줘서 고맙다. 아니요. 할머니 부르시니까 당연히 같이 밥 먹는 거 좋잖아요. 김치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김말순은 젓가락을 집었다가 그대로 놓았습니다.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어요. 은지야, 혹시 성이 뭐라고 했지? 은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이요? 박씨요. 박은지예요. 김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건드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러나 은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박씨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김말순은 잠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야,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엄마 이름 좀 물어봐도 될까? 은지는 순간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요? 박연옥이에요. 김말순의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은지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말순은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다시 젓가락을 주웠습니다.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괜찮다. 그냥 그 이름이 익숙해서 그랬어. 정말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김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몰랐어. 그냥 옛날에 그런 이름 들은 적이 있어서. 김말순은 다시 젓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김치전 한 조각을 김말순 쪽으로 밀었어요. 이거라도 좀 드셔요. 속 안 좋으신 거 아니죠? 괜찮아. 고맙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치전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는 씹히는 것이 밀가루 반죽이었지만 마음속은 연옥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김치전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해주셨거든요.
김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연옥이 어린 시절 부엌에서 반죽을 치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연옥이 그런 애였지. 김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톡톡 부딪혔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전 잊었던 시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기 장판 위에 얇은 담요 하나가 깔려있는 쪽방입니다. 습한 공기에 이불도 눅눅하고 벽지 군데군데엔 물얼룩이 피어 있었어요. 작은 형광등이 천장에 힘없이 매달려 노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엔 마른 이불과 고무대야 낡은 쌀포대가 엉켜 있었지요. 김말수는 그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온 분식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작은 플라스틱 수납함 속에서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은지가 말했던 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박연옥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도요. 그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어렴풋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 거의 직감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조심스레 펼쳐 다시 처음부터 읽었지요. 이미 외울 만큼 읽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름도 문장도 그 안의 숨결까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나는 미련하게도 아직도 언니를 원망하지 못했어요. 그저 많이 그립고 또 그립고 남산 밑 우리 옛집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남산밑? 김말수는 고개를 들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혼잣말처럼 그러나 허공에 닿는 듯이 흘러나왔지요. 우리 집. 그래. 감나무 있던 마당. 옥상서 달 보던 밤. 거기서 컵라면 끓여 먹었지. 그날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장독대 뒤에 숨어 있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맞던 연옥의 모습이 보였고 말순이 책가방을 메고 뒤돌아서던 골목길이 선명하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은지의 말투와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 때,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모양까지 떠올랐어요. 심지어 김치전을 젓가락으로 자르던 손동작까지 생각났습니다. 그 애가 맞아. 은지가 맞아. 아니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김말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감정이 한 번 더 물밀듯 밀려들었지요. 피부치라는 말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호가 넌 끝까지 언니 생각하고 떠났구나. 이걸 다 말도 못하고 혼자.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닐옷장 옆 작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지요. 자기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틴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이제는 후회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애가 너 딸이면 내가 지켜야지. 이제라도. 편지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벽시계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뭔가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산 아래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사이 아직 철거되지 못한 오래된 집들이 숨듯이 남아 있었어요. 김말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은지는 말없이 뒤따라오다가 멈춰선 김말순을 바라보았죠. 앞에 보이는 건 반쯤 무너진 담장이었습니다. 철제 대문은 녹이 슬어 붉은 얼룩이 생겼고 그 너머엔 잡초가 우거진 마당이 있었어요. 감나무 한 그루는 가지가 말라 겨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집이에요? 예전에 살던 곳이야. 나랑 내 동생이랑. 연옥이 어렸을 땐 여기서 살았지. 박은지는 대문 틈 사이로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장독대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부엌 쪽 창문은 유리가 반쯤 나가 있더군요.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온 데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기억날 수도 있어. 네가 아주 어릴 때 네 엄마가 널 데리고 여기 왔을지도 몰라. 김말수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앞에서 주저앉은 듯 무릎을 꿇었죠. 손등으로 문틈을 살짝 쓸었습니다. 녹이 묻은 먼지가 손끝에 들러붙었어요. 연호가. 그 말이 터지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담장 앞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연호가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하고 그날 네 손을 뿌리친 거. 그게 내 평생 못 지운 죄다. 박은지는 김말순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도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슬픔의 옆에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여기서 늘 내 손을 잡았어. 감나무 아래서 종이 접기 하던 그 애, 내가 속 좁게 굴지만 않았으면은 그 애는 이렇게 편지로 마지막 말 남기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 엄마가 여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김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과 손등엔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남긴 마지막 말, 그 집을 기억해달라는 거였어. 이 집이야. 이 집이 우리 둘의 시작이자 끝이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 몇 장이 떨어져 김말순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그래, 오자. 이 집은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의 기억도, 죄도, 미안함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녀는 손에 쥔 감잎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무너진 집 앞 두 세대의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곳엔 비록 사람이 떠났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공기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산 및 낡은 집에서 내려와 종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내리고 있더군요. 김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서 걷는 박은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숨처럼 차오르고 있었지요. 은지야, 잠깐만. 여기서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말수는 한 발자국 다가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너 엄마 이름이 박연옥 맞니? 네? 왜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대답 좀 해주라. 네 엄마 박연옥 맞지? 박은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연옥, 제 엄마예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김말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더군요. 그녀는 박은지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그애 내 엄마, 내 동생이야. 내가 내 손으로 잃어버린 내 동생. 박은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말하던 그 언니가 할머니예요? 김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박은지를 꼭 끌어안았죠. 떨리는 팔이 박은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 자존심 부리다가 재산 때문에 그 애를 버렸어.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박은지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김말순의 등에 팔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 언니는 마음이 아픈 사람일 거라고. 언젠가 따뜻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김말순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시 박은지를 꼭 껴안았죠.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연옥이가 너 남기고 간 거면 이젠 내가 지킬게. 끝까지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말순의 쪽방입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방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박은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이불을 털고 바닥을 정리하더니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와라. 신발 벗고 그냥 편하게 앉아. 박은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오래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낡은 나무 서랍 위에는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박은지는 그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더군요. 이거 네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다. 편지요? 그래.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땐 열지도 못했었어. 이제서야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박은진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다쳐 종이에 거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진 편지에는 흐릿해진 연필 글씨가 줄을 따라 조심스레 이어져 있었어요. 엄마, 글씨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글 쓰셨어요. 둥글둥글하게. 내가 그 필체를 평생 못 잊었어. 편지 뒤쪽을 봐봐. 박은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래쪽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를 만나면 제발 부탁해.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 설마 그 아이가 너일 줄은. 내 눈을 처음 봤을 때 그 눈매가 자꾸 떠올랐거든. 내 동생 연옥이 눈이랑 꼭 닮아서. 박은진은 더는 편지를 보지 못하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김말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요?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쌌습니다. 그 손등엔 지난 세월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언니 얘기 안 했어요. 그저 한 번쯤 보고 싶다고만 했지. 그 언니가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용기 없어서 못 갔다고. 근데 전 듣기만 했지. 그 언니가 진짜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나야. 그 못난 언니.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 있었더니가. 그게 나였어. 그걸 이렇게까지 와서 겨우겨우 인정하게 된 거고. 그럼 지금 이렇게 편지 꺼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건 왜 지금이에요? 김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늦었지. 알아. 너한테 미안하고 너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이걸 보여주는 게 용서받고 싶어서인지 아님 죄를 덜고 싶어서인지 나도 모르겠어. 저 생각 좀 할게요. 이게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 마음 이해한다. 그냥 오늘 이 밤만 같이 있어줘.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박은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을 잃은 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두 사람의 숨결과 맞물려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더군요. 김말순의 쪽방입니다. 밤새 꺼지지 않은 전기장판의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은진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김말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먼지 낀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삐걱거리고 있었죠. 은지야, 어제는 네가 너무 놀랐을 거다. 근데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왜 이렇게 늦게서야 네 앞에 서게 됐는지. 박은진은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눈길이 글자를 따라가다가 다시 김말순에게 향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엄마는 평생 언니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저 언니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만 했죠. 김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 내 아버지 말이다. 그 양반 돌아가셨을 때 유산 얘기가 나왔었지. 서울에 땅 하나 남겼던 거. 그게 문제였어. 엄마가 그 땅 때문에 언니랑 싸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아냐. 실은 연옥이가 그 땅 자기가 안 받겠다고 했어. 나 힘들게 산 거 알았으니까 다 언니가 가져가라고 그랬던 애야. 그 말은 내 귀로 들었어. 박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의심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왜 언니는 그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엄마가 재산 욕심 있다고 욕했다면서요? 김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게 큰 수기한테 전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을 바꿔 전했더라. 연옥이가 자기 목 챙기려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전했어.
나는 그날 아버지 보내드리느라 정신도 없었고 그냥 믿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 애한테 소리쳤지. 너 같은 동생 없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럼 엄마는 끝까지 언니를 오해하지 않았던 거네요? 김말수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애 편지에 다 있었어. 자기는 언니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다고 했더라. 그래도 언젠가는 언니가 진실 알 거라 믿는다고, 그걸 믿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 박은지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늘 그랬어요. 언니는 마음이 아픈 사람일 거라고. 언젠가는 따뜻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김말수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내 체면만 지키려고 했는지, 그게 평생 내 죄였어. 이제라도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용기야. 박은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언니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언니를 믿으려 했는지, 저도 이해가 돼요. 김말수는 박은지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놓지 않았어요. 고맙다.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라도 내 엄마 목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쪽방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밖은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지난밤의 감정으로 여전히 가득했어요. 김말순은 은지의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쩌면 박연옥의 마지막 유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군요. 김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니? 은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닫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릴 때 엄마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땐 제가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그냥 피곤해서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 애가 병이 있었단 얘긴 나중에 들었지.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안 돌아왔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 낯선 어른들이 있었고, 이모부가 저보고 짐 챙기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등 하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외삼촌 연옥이 막내 동생 말이냐? 네. 처음엔 거기서 며칠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이 됐어요. 김말수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죽이며 들은 이야기가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내가 네 엄마를 끝까지 외면한 죄값이 그게 너한테까지 갔구나. 이런 못난 언니가 어딨냐. 할머니, 그건 김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땐 누구도 저를 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더 아프다, 은지야. 그 작은 애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게 커야 했다니. 그래도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게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불러준 적 없었어요. 은지야, 앞으로는 매일 불러줄게. 아침마다, 잠들기 전마다. 은지야, 밥 먹자. 은지야, 잘 자라. 은지야, 다 괜찮다고. 김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워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저 이제 믿고 싶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을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 은지야. 할머니도 이제 너 하나 지키는 게 삶의 다 전부다.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더군요. 긴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진심이 드디어 서로를 향해 닿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더 얘기하자. 할미가 너한테 아직 다 못한 말이 있어.
김말수는 은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어젯밤 처음으로 들은 은지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전부 자신의 업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손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지요. 은지의 시선은 김말순의 무릎 아래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 조용함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알지만 그래도 할미는 너한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은지의 눈꺼풀이 꿈틀거렸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랑 그땐 왜 그렇게까지 싸웠는지 이젠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싸움 하나로 내가 그 애를 평생 외면했어. 그게 그렇게 오래된 원한이 될 줄은.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은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고요. 감정은 억눌러지지 못한 채 끌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 때도 전화 한 통 찾아온 적도 없었어요. 은지야, 그건 그땐 내가 너무 미워서, 아니 너무 무서워서, 혹시 그 애가 나한테 뭐라도 하면 어쩌나 싶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가족이면 그렇게 모른 척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지. 근데 그땐 내가 너무 자존심만 앞섰어. 그게 평생 죄가 될 줄은. 박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바닥을 적시기 무섭게 쌓아뒀던 울분이 터져나왔지요. 엄마가요,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밤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언니는 나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오해한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날 언니가 돌아서지만 않았어도 그 말만 반복했어요. 김말수는 그대로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요. 아무리 회한이 밀려와도 이미 지나버린 시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근데 이제 와서 왜요? 왜 지금이에요? 그땐 그렇게 모른 척하더니 왜 이젠 손을 잡아요? 미안하다, 은지야. 진짜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그땐 너무 바보 같았어. 그런 말 지금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는 이제 없잖아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가로 걸음을 옮겼어요. 김말수는 재빨리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가지 마. 한 번만 더. 잠깐만요. 지금은 저도 정리가 안 돼요. 그녀는 김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요. 방 안은 서늘하고 무거웠지만 문 밖은 너무도 밝았습니다. 김말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손에 남아있던 온기만을 꼭 쥐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호가 정말 내가 너무 못난 언니였다. 김말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깊은 밤의 기운에 쌓여 있었고 낡은 쪽방의 창틀 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낮에 꺼내어 읽었던 편지는 아직도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땐 그냥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어. 한 손으로 편지를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눈물은 어느덧 말라 있었지만 두 눈은 충혈된 채였지요.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듯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기도처럼 낮게 떨렸습니다. 연호가 네가 그 편지 썼을 땐 얼마나 용기 냈을까. 언니라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대어 보려 했을 텐데 나는 그 편지를 그 아이 가방에서 보기 전까진.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들어올려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는 연필로 눌러 쓴 듯 조금씩 번지고 흔들려 있었어요. 언니,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언니가 미운 게 아니라 그리웠어요. 그날 우리가 싸웠던 건 그냥 오해였어요. 나는 언니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게 무서웠어요. 편지를 끝까지 읽은 김말수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정성스레 접은 종이를
오래 묵은 나무함에 넣고 함을 닫았지요. 함 뚜껑 위에는 연옥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고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고 눈썹이 진하고 인매는 어딘가 말순과 닮아 보였어요. 너한텐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김말수는 찻잔 하나를 꺼내어 앉았습니다.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 가까울수록 더 상처 주고 더 오래 미워하게 돼. 근데 그것도 다 지나고 보면은 다 소용없는 거였더라. 그땐 그냥 자존심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자존심.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 하나가 오래된 쪽방에 퍼졌지요.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다 맞는 말이야. 난 그 애한테 엄마 일은 세월만큼 죄인이야. 그 애가 뭐라 하든 다 들어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유일한 보상일 테니까. 김말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사진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긴 침묵 끝에 떨리는 입술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호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쌓였던 세월의 먼지가 그 말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 밤 김말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늦은 후회였다는 것을 안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납골당 단지였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낮은 돌계단을 오르자 바람결에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가시지 않아 나뭇가지는 앙상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뒤를 박은지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대화도 없었지만 말없이도 알 수 있는 긴장과 무게가 흐르고 있었지요. 납골당 입구에 다다른 김말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셨습니다. 박은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탁자와 조화, 간소한 제사 음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야. 네 엄마 있는 데가. 이걸 혼자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혼자는 아니야. 네 엄마가 나랑 같이 했다고 생각했어. 김말수는 유리문 안쪽 납골함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은 먼지에 덮여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속 박연옥은 중년의 얼굴로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호가 언니 왔다. 많이 늦었지. 김말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펴셨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과일을 접시에 놓는 손길 하나에도 지난 세월이 묻어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 이 아이. 네가 남긴 아이야. 네가 못다 한 말. 이 애가 다 안고 살아왔더라. 박은지는 옆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은 김말순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더군요. 그날 네가 그렇게 울면서 붙잡을 때 내가 한 번만 안아줬으면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 김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겠니? 박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조심스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느새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은 열린 듯했어요. 엄마, 항상 외할머니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다들 피하듯 말을 안 했어요.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고. 김말수는 주먹을 꼭 쥐고 바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내 엄마 말 못하고 떠났지. 오해였어. 그날 내 엄마는 오히려 내 목까지 다 내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그걸 몰라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은지는 향을 들어 조심스레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단 말로 다 될진 모르겠다. 그래도 진심이야.
너라도 지키고 싶어. 엄마, 이제야 왔어요. 이젠 할머니가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 그래, 연호가.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네 목까지 꼭. 향연기는 납골당 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두 세대의 상처와 그리움, 용서와 약속이 함께 스며든 그 공간에 아주 작은 평화가 내려앉았어요. 늦은 저녁, 납골당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의 희미한 불빛이 박연옥의 편지와 봉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김말수는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다가 문득 안쪽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뒤집어 보았지요. 손끝에 걸린 얇은 종이를 살살 당기자 노랗게 바른 작은 메모지가 톡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은지는 놀란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뭐가 붙어 있네? 김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가 두 줄 작게 적혀 있었지요. 계약서 서랍 속에 있다. 주소 서울 중구 영영길 15 2층. 이게 무슨 뜻일까? 계약서요? 그게 뭔데요? 나도 모르겠다. 연옥이가 이걸 남긴 이유가 대체 뭘까? 근데 주소까지 적어놨네. 이거 우리한테 전하려던 건가 봐. 박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그 계약서가 엄마가 남긴 뭔가예요? 재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약속? 김말수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돈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연옥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은지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을 지나는 트럭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이런 걸 저한테 직접 말 안 했을까요? 김말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메모를 가슴팍에 꼭 쥐었습니다. 은지야, 가보자. 지금이라도 이 주소 우리 가서 확인해보자. 지금이요? 밤인데.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몰라. 은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그게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김말수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할미 마음이랑 똑같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연옥이가 왜 이걸 남겼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해. 짧은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김말수는 편지와 메모를 정성스레 봉투에 넣고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연옥아, 이제라도 가르쳐줘. 너 왜 이걸 남겼는지. 언니가 이 아이랑 같이 찾아갈게. 엄마, 우리 이제 가요. 할머니랑 같이. 엄마가 숨겨둔 그 서랍 찾아볼게요. 희미한 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아주 작은 결심의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지요. 여기 맞는 거죠? 그래, 이 주소야. 연옥이가 예전에 혼자 지낸다고 했던 곳, 저기 2층. 서울 남산 아래 좁은 골목 안쪽입니다. 오래된 빌라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듯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이끼가 눌어붙어 있었고 철제 대문은 녹이 슬어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안 열려요. 잠깐, 이 열쇠,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거야. 이걸로 해보자. 은지가 조심스레 열쇠를 꽂아 돌리자 뚝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은 작은 한숨처럼 삐걱이는 소리를 냈어요. 아유, 냄새 봐라. 먼지랑 곰팡이, 사람이 안 산 지 꽤 된 모양이네. 둘은 코를 손수건으로 막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낡은 식탁 하나와 오래된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마지막 날짜는 2008년 5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해랑 같아요. 김말수는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편지에 분명히 그랬어. 서랍 아니라고.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노트와 오래된 연필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녹슨 머리핀과 반쯤 다른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랍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반듯하게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은지, 제 이름 맞아요. 어서 열어봐. 은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등기 권리증 한 장과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이 집은 내 딸, 은지에게 남긴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사랑한다. 엄마가 정말 이걸 남겨놨었네요. 넌 혼자가 아니었다. 네 엄마가 끝까지 널 지키려 했구나. 은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메모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금방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요? 왜 엄마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 애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김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 문서를 접어 은지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너한테 줘야 해. 네 엄마 마음까지 담겨 있는 거다. 할머니, 이건 우리 거예요. 엄마 마음이니까. 저 혼자보단 우리 둘이 가져요. 김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닫혀있던 가슴이 처음으로 조금 열렸습니다. 세상은 늙었어도 피는 여전히 따뜻하더군요. 김말순의 쪽방은 해가 중천을 넘기자 더욱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말순은 방 안 한켠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내려놓은 박은지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집 엄마 이름으로 된 거요? 그래.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야. 이걸 네 앞으로 넘기려고 편지에 그 말이 있었어. 박은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저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말로는 꺼낼 수 없었어요. 김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안에서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는 이미 몇 번이나 읽은 듯 보였는데 그녀는 또박또박 은지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건. 그날 장례식장에서 박연옥이 내 손에 쥐어줬던 편지야. 나는 그때 읽지 않았어. 그냥 집어 던졌지. 왜요? 읽었으면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땐 자존심이 더 컸어. 미안하다, 은지야.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못난 사람인 줄 몰랐다. 김말수는 천천히 편지를 넘기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외롭게 살까봐 내 몫은 언니가 가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문장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서로 끝까지 말을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안 들은 거지. 박연옥이가 그날도 전화를 했어. 몇 번이나. 근데 내가 받질 않았어. 받으면 또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는 시간이 그렇게 가버린 거야. 잠시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백발이 희끗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오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잠깐 들러봤어요. 박연옥 일로 할 말이 있어서. 김말수는 놀라며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오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해도 되겠지요. 박연옥이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 남긴 말이 있어요. 그애 계속 미안해했어요. 언니가 혼자 남을까봐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간다더니 재산도 다 언니 몫으로 넘긴다고 그러더군요. 김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왜 이제야? 그때 네가 연락을 끊었잖니. 나도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었지. 하지만 그 애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거였어. 언니한테 내 딸을 맡기고 싶다고. 저요? 그래, 은지야. 그 애가 네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너를 언니한테 보내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리 쉽지 않았던 모양이야. 김말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은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박연옥이가 너를 보낸 거다. 나한테 이제라도 마음 좀 풀고 잘 살아보라고.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면 왜 그렇게 날 두고 가버렸을까요? 그 애도 아팠을 거야. 말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을까. 나 때문에. 방 안의 공기는 묵직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날선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 뒤늦게나마 전해진 용서의 말이 천천히 머물렀어요. 늦었지만 사람은 살아있을 때라도 마음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박연옥도 지금쯤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저 향 한번 피워도 될까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야, 문 열려 있다. 그냥 들어와. 낡은 쪽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좁은 복도 사이로 박은지의 그림자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허름한 가방끈을 쥔 손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네요.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김말수는 무릎을 탁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입가에는 쓸쓸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혼자 살 땐 너무 적적했는데 둘이선 그래도 덜 춥지 않겠냐. 이불 2개는 있어요? 내 거랑 네 외삼촌 군대 갈 때 주던 거 아직 깨끗해. 해가 안 들어서 좀 눅눅하긴 해도 햇볕에 말리면 괜찮을 거야. 박은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등 하나가 켜져 있고 가스버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없었고 김치통은 베란다 창가에 자리하고 있었네요. 쪽방이라기보단 다락방에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왜 절 데려오셨어요? 미안해서요? 김말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된장국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곧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도 너도.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지. 근데 그랬다면 너도 날 몰랐겠지. 내가 널 안아볼 기회조차 못 얻었을 거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은지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자마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겨울만 되면 이국 끓였어요. 시골 된장이었어요. 짜고 텁텁하고. 근데 맛있었어요. 연옥이 된장은 손맛이 있었지. 나는 그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어. 비슷해요. 아니, 진짜 비슷해요. 김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말순은 밥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박은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이 방이 비좁고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할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줄게. 너 다시는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게. 제가 눈치 본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 누가 나 미워할까 봐, 누구한테 패될까 봐 그게 제일 힘들더라. 박은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익숙하네요. 눈매와 입꼬리, 말투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와는 또 다른 피부치의 낯섦과 정겨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면 매일 국 먹을 수 있어요? 원하면 몇 개 해줄게. 그럼 전 여기 있을래요. 밥바 맛있어요. 그날 밤 종로 쪽방촌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나누었습니다. 좁고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고독을 덮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 속에는 오래전부터 닿지 못했던 손과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씨. 오늘은 손녀하고 같이 다니시네요? 네, 이제는 둘이 같이 다녀요. 이 아이가 제 조카 딸이에요. 손녀나 다름없죠. 요즘 보기 드문 효녀네. 그 나이에 아침부터 폐지술에 끄는 거 돕는 애가 어딨다고? 참 기특하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수는 옆에서 술의 손잡이를 바짝 쥔 손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골목길을 천천히 채우고
은지의 그림자가 길게 말순 곁으로 드리워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다니다 보면 괜히 눈치도 보이고 말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젠 이 애가 옆에 있어서인지 나도 좀 어깨를 펴게 되더라. 그런 말씀 괜히 마음 약해지잖아요. 약해져도 괜찮아. 사람은 약해질 때가 있어야 돼. 종로시장 채소가게 앞에 멈춰서자 가게 주인장 여사가 남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언니. 요즘엔 아주 그림이 좋네요. 둘이 아주 쌍으로 다니시네. 하하, 그러네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학생이 그때 그 애지. 폐지술에 끌던 난 그냥 동네 애인 줄 알았는데 인연이 깊었구먼. 그냥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효녀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까지 해.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져 채소를 고르다 말고 장 여사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아이 말이죠. 속은 참 여려요. 티는 안 내도. 그런 애들이 진국이라니까요. 괜히 말 많은 애들보다 1000배는 낫지. 장 여사는 슬쩍 은지 손에 비닐봉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어요. 이건 내가 찜해둔 참나물인데 오늘은 이 학생 덕분에 기분 좋아서 주는 거야. 들고 가. 아, 감사해요. 흥, 웃는 얼굴이 이쁘네. 다음엔 김치전 부쳐서 와요. 은지는 말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아까 그 아주머니 말에 상처받으신 거 아니에요? 에이구, 뭘 그런 걸 다 신경 써. 나는 말이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누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너무 고마워. 저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디서 누가 날 누구 손녀라고 불러준 적 없었거든요. 말순은 수레를 멈추고 조용히 은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젠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야. 내가 다 해줄게. 그 순간 골목길을 지나는 한 주민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쯧쯧. 요즘 보기 드문 그림이네. 그래, 저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다시 수레를 밀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의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고 은지의 눈빛은 어느새 고요하게 따뜻해져 있었어요. 김말순 어르신, 박은지 양, 단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로구청 대강당입니다. 양쪽 귀퉁이마다 가을 햇살이 조명처럼 스며들던 한낮이었어요. 작은 시상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어색한 듯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소 입던 허름한 점퍼 대신 동네 복지사에게 빌린 얇은 재킷을 걸치셨지만 그 안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어요. 은지야, 우리 진짜 나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한 번만 당당하게 걸어봐요. 박은지는 말순의 팔짱을 살며시 끼었습니다. 그 손길에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 이 자리는요, 지역 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공동체 미담 사례를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한평생 고된 삶을 살아오신 김말순 어르신과 그 삶을 함께 나누며 지금도 매일 새벽을 함께하는 박은지 양.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박수가 일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동네 통장, 마트 아주머니, 폐지 수거장 관리인까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박은지 양 두 분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감사장을 건네드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마디가 부끄러운 듯 움츠러들자 박은지가 뒤에서 살짝 받쳐주었어요.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이걸 다 그냥 내가 얘 하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그 같이 산다는 게 요즘 세상에 제일 큰 일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다시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치건 얼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과거 박은지를 무시하던 김집 앞 반찬 가게 주인이었지요. 저기, 말순 씨. 전에 내가 좀 미안했어요. 애한테 막말도 했던 거 이제 와서 부끄럽네요. 아유, 다 지난 일이에요. 나도 그땐 속이 까끌해서 괜히 날도 안 좋은데 성질 부리고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죠 뭐.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반찬 안 사러 가셨거든요. 아이고,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반찬값도 조금 깎아줄게요. 말순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맑고 넉넉한 표정이었지요. 이제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나 손녀랑 산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는다고.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도요. 누가 물어보면 말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멋지다고.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벽에 감사장을 걸었습니다. 낡은 벽지 한쪽이 뜯어진 곳이었지만 말수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덧대며 말했어요. 연호가 봤지? 내 딸 잘 자랐어. 나한테 이렇게 큰 상도 안겨주고 나 이제 사람 구실 좀 하는 것 같다. 그치? 할머니, 편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죠? 됐다. 너 있잖아. 그게 마지막 편지야 내 인생에. 두 사람은 작고 따뜻한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었어요. 된장 냄새가 퍼지는 그 공간이 말순에겐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말순의 쪽방이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은지는 다 쓴 메모지 몇 장을 바닥에 흩뿌려 놓은 채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말순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로에서 뻐끔뻐끔 새는 열기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밤중에 공부냐? 공부까진 아니고요. 그냥 생각 정리하고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펜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수첩에 있는 말 보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꿈이 있었던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항상 지친 얼굴로 나만 바라보던 사람으로 기억해서. 그랬겠지. 연옥이 애 앞에선 힘든 내색 안 하려고 애썼어. 속으론 부서져 가면서도 은지는 눈을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묻는 것 같기도 했고 다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그냥 막연히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고마워. 은지야. 네 엄마 대신 꿈 이어줘서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메모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하나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고 그 문장에 말순의 손이 멈추었죠. 세상은 나한텐 차가웠지만 그래도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연옥이 글씨 맞다. 이 애가 어릴 때도 맨날 그랬어. 남들보다 손 시리면 자기가 장갑 벗어주고 바보처럼 착했지. 할머니는 엄마랑 어떤 언니였어요? 나는 좀 모나고 고집 세고 그 애가 늘 나 달래고 비 맞춰주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참 은지는 숨을 고르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들 사이로 긴 시간이 흘러온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닮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말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얇아진 피부 아래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쳐 보였고 그 손으로 은지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누구보다 더. 연옥이도 네 꿈 응원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해주면 진짜 힘나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편 아니냐? 같은 편. 좋네요. 나 이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고통의 시간과 되찾은 인연,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삶의 새로운 의미가 녹아 있었어요. 밖에는 눈이 소복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가는 그 밤, 작은 쪽방 안에서는 따뜻한 새 출발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김말순과 박은지는 종로구의 낡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 앞에 붙은 작은 간판에는 이재훈 법무사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네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말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박은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하셔도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긴 뭘 혼자 해.
네 엄마가 원했던 일이야. 그걸 이제야 내가 하는 거지. 그냥 저랑 같이 살면 됐지. 굳이 집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김말수는 잠깐 멈추어 서서 먼빛을 바라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기억이 깃들어 있었지요. 은지야, 너 그 집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엄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랬지.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박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집은 내 거야. 내가 지켜야 해. 내가 다 쓰고 죽을 집이 아니야. 너한텐 시작이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 끝 오래된 슈퍼 앞에서 김말순이 잠시 멈추었어요. 아유, 말수씨, 오늘도 손녀랑 같이야? 보기 좋네, 보기 좋아. 예, 이젠 같이 살아요. 혼자 안 삽니다. 그 말에 박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내 가족이지. 처음이에요. 누가 날 그렇게 불러준 거. 늦어서 미안해. 더 일찍 안아줄 걸. 박은지는 갑자기 멈춰서서 말순을 껴안았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 두 세대의 시간과 상처가 한순간에 포개졌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법무사 이재훈이 고개를 들며 인사했지요. 서류 정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은지 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남았어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여기 도장 한 번만요. 김말수는 묵묵히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았지요. 요즘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미리 넘기시는 어르신 드뭅니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이 낫잖아요. 말수는 등기 서류를 천천히 들었다가 박은지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 내 거다. 너 이름으로 된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할머니, 이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아. 너도 네 엄마도 이젠 웃을 수 있어야지.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박은지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짝였어요. 작은 방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 한 채의 집이란 이름 아래에서 진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연옥의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읽었는지 종이 끝이 해지고 접힌 자국은 마치 세월처럼 깊게 파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편지 봉투 안쪽이 묘하게 느껴졌죠. 손끝에 닿는 미묘한 두께감이 있었어요. 김말수는 봉투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속 안쪽, 접착 부위와 겹쳐진 부분에 또 하나의 작은 메모지가 숨겨져 있었지요. 이게 뭐야? 메모지는 연옥의 다른 글씨였습니다. 다소 급히 쓴 듯 휘갈긴 글자였지만 또렷하게 익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성인되면 계약서 서랍 속에 있어요. 우리 집 안방 오른쪽 서랍. 김말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편지를 들여다보던 은지도 숨을 삼켰지요. 할머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엄마가 이걸 남겨놨었구나. 그 서랍 아직 안 열었지. 안방은 그냥 덮어두고 있었어. 무서워서. 그럼 가자. 지금 가서 확인하자. 장면은 곧 남산 근처 오래된 빌라 안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먼지가 소복히 내려앉은 오래된 장롱이 놓여 있었네요. 서랍 손잡이는 사가 있었고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손으로 서랍을 밀자 끼익 소리가 나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위에는 흰 천에 곱게 쌓인 작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이거다. 이거였어. 엄마가 말한 계약서? 말수는 봉투를 열고 안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었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부동산 상속 계약서였지요. 문서에는 소유자 박연옥, 수익자 김은지, 조건은 성인 이후 직접 수령, 대리 수령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은지의 손에 꼭 쥐어주었지요. 이 집 네 거다, 은지야. 네 엄마가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놨던 거다. 넌 엄마한테 사랑받은 아이였어. 그걸 잊지 마. 근데 왜 이렇게 숨겨두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아마 엄마가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거겠지. 언니인 날 믿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그 마음이 틀릴까봐 두려워서. 그래도 결국 믿은 거야. 할머니, 진짜 이걸 다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오래도록 감춰왔던 책임감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젠 네가 주인이다. 너도 이 집처럼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 되어라. 네 엄마처럼. 꼭 그렇게 할게요. 엄마처럼. 네, 이쪽 보시고요. 둘이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셔도 좋아요. 김말수는 말없이 박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박은지의 표정이 살짝 어색하게 굳은 것을 보시고 김말수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 엄마 처음 한복 입혔을 때도 이렇게 떨렸어. 근데 지금 너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 엄마도 이렇게 찍었어요? 아니, 그땐 돈이 없어서 그냥 필름 카메라로 한 장 집 앞에서 배경은 빨래 널린 담벼락이었지. 박은지는 작은 웃음을 흘리셨어요. 그 사진 있어요? 응? 지금 집에 있어. 사진이 좀 낡았지만 네 엄마 웃는 얼굴은 그대로야.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플래시가 번쩍 터졌어요. 박은지는 시선을 앞에 둔 채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 아직도 좀 어색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좋아요. 너처럼 살가운 애가 어디 있니? 내 엄마는 속말도 잘 안 하던 아이였어. 나중에야 알았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근데요, 저 가족 사진 처음이에요. 학교 앨범에도 늘 혼자였거든요. 김말수는 말없이 박은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였어요. 오늘부터는 아니야. 이제 너 혼자 아냐. 이 사진이 그 증거야. 자,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서로 마주보고 웃어보세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박은지의 눈동자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리고 김말순도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찰칵 소리가 또 났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사진 속에 담기고 말았어요. 할머니, 다음엔 우리 엄마 사진이랑 셋이 같이 합성해서 한 장 만들어요. 그래, 그래야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니까.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젠 진짜 제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내 말 안 하고 그냥 곁에 있어줘서. 두 분 참 보기 좋습니다. 꼭 오래오래 간직하셔야 해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김말수는 연옥을 떠올리며 이 아이를 꼭 지켜주겠다고 조용히 다짐하셨습니다. 연옥 대신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속으로 말하셨죠. 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계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쪽방 안,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옆에는 은지가 만든 계란찜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참 동안만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간 맞아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요. 은지는 소리 없이 밥을 뜨다가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래? 네 엄마도 고추장 조금 풀고 마늘 듬뿍 넣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그런가? 네 손맛이 닮았네. 은지는 살짝 웃으며 계란찜을 할머니 그릇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김말수는 젓가락을 놓고 은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호가 내 아이 참 잘 키웠다. 내가 이제야 깨닫네. 은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 많이 고생하셨죠. 항상 혼자서. 이젠 안 아파. 네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 하루하루가 다르다. 저도 이제 혼자 같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따뜻하다고 느낀 게. 김말수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
이제 내 손녀 손이야. 내 딸이자 내 자식이야. 저도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뜨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계란찜은 어느새 절반이 사라졌고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돌았어요. 한도, 정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연호가 고맙다. 엄마도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김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한과 버거웠던 미안함이 그 작은 식탁 위에서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앉아 처음으로 가족다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가을이네요. 어느덧 노란 은행잎이 발밑에 사르르 깔리기 시작했어요. 김말수는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박은지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상인들이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더군요. 아이고, 김 할머니. 오늘은 손녀랑 장 보러 나오셨나 봐요. 이젠 혼자 안 다녀. 같이 다니면 발이 덜 시려워. 박은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말순의 팔짱을 꼭 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예전엔 이 길이 참 무서웠어요. 다들 날 보는 눈이 차가워서. 이젠 그 눈길도 달라졌지. 사람이 조금만 웃고 살면 세상도 따라 웃더라. 시장 골목을 지나 쪽방촌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노랗게 바랜 페이지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는데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박은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글, 엄마 글씨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 아이가 꿈을 못 이뤘으니 네가 이어가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거야.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에 원서 넣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붙으면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은지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벌써 엄마보다도 단단하구나.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사람이란 게 참 바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게 깨닫지. 한마디 말이 어려워서 수십 년을 미움으로 버텼네. 근데 말야, 결국 남는 거는 그 한마디더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만 제때 했어도 이렇게 오래 돌고 돌진 않았을 텐데. 근데 저에겐 아직 안 하셨어요. 응? 은지야, 내 새끼. 정말 사랑한다. 저도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피어난 그들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이고 또 한 번은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인 것 같아요. 은지 덕분에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